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승부 박재홍입니다. 설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설 연휴 동안 가족들과 대화 소재, 이번만큼은 정치 얘기는 그만하시고 가족끼리 어떻게 또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설 특집 스포츠 한판으로 준비했는데요. 1부에서는 두 전문가를 모시고 야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우리 대표팀의 전력 분석도 해보고 또 바람의 손자 이정우 선수의 메이저리그 진출 성공 여부도 예상해 보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걸어다니는 축구 백과사전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축구 얘기도 해봅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진중권, 김성애 두 분과 함께하죠. 한판승부 1부 2023 야구 한판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설특집 한판승부 1부는요, 말씀드린 대로 야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올해 국내외로 굵직굵직한 야구 이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3월에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9월에는 항저 아시안게임, 11월에는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까지 다양한 또 경기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야구에 관해서 가장 또 전문적으로 또 재밌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김은식 야구 전문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김영준 메이저리그 야구 해설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 작가님과 김 소장 인사 나눠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진 작가님이 불안한 눈빛으로 앉아 계십니다. 야구 하나도 모르신다고. 야구 잘 모른다고. 아유, 고등학교 때 보통 야구 팀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럭비 팀이 있었거든요. 학교에. 나 럭비는 잘 아시고. 근데 뭐 럭비는 뭐 프로 리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요. 나중에 럭비 얘기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럭비 한판. 얼마나 잘하시는지. 자, 우리 김은식 작가님이랑 김영준 기자님 두 분은 또 인연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예, 또 저희 둘이 또 같은 대학 같은 과 선후배사입니다. 그러시군요. 그때는 뭐 이렇게 될 줄, 그러니까 전혀 스포츠하고 관계 없는 과인데. 예. 정치외교학과. 정치외면학과. 네, 정치외면하시고. 맞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를 향해서 가셨구나, 그죠? 저 예전에 시위하면은 참석률이 가장 떨어지는 학과가 정외과였습니다. 정치를 외면해요. 네, 정치를 외면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의 본질을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소용없어 가지마 이렇게 하면서 야구에 침잠한 두 분. 자, 우리 김성현 선생님 야구 얘기하니까 좀 기분이 좋으시죠? 저는 고등학교 때 저희 야구팀이 서울시장기 배 결승전까지 진출했던 적도 경기고 있고요. 출신. 예. 그러니까 이러거나 아니면 이제 지역 연고가 있거나 이래야 되는데 저는 둘 다 해당 사항이 없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저는 저 WBC인가 그거랑 올림픽 하거나 예. 아니 옛날에 박찬호 선수 그렇죠, 있을 그렇죠. 때 LA 메이저리그 다저스 이런 거 시절에. 한번 봤죠. 그래, 그리고 또 이제 월드컵에 프로야구 첫해 저 신세계백화점 꼭대기 올라가서 삼성 그 어린이 팬 가입을 하면서 그 파란색 자켓을 입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게 납니다. 예. 그 5,000원 그 당시에 엄청 어린이요. 큰 돈이었어요.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예, 그러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성현 선생 어린 시절 유복하게 자랐어요. 자, 우리 김은식 기자님이랑 김영준 해설위원은 야구 시즌이 없는 시에는 어떻게 하고 지내세요? 기록을 정리하십니까? 아니면 네, 뭐 예전 같은 경우는 글을 쓰고 지냈는데 요즘에 좀 텍스트 컨텐츠에 대한 수요가 줄어서 요즘에는 영상을 만들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김은식 작가님은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오늘 이렇게 불러줘서 오긴 왔는데. 예. 그럼 야구 전문가하고 팬 중에 이제 팬에 좀 가까운 사람이고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거저거 네. 이제 글을 많이 쓰는데 예. 그 중에 이제 야구에 관한 글도 쓰고 그래서 뭐 야구 시즌 중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바쁜 것도 아니고요. 이제 예. 경기 다른 사람들처럼 이제 경기 보고 보다가 뭐 생각나는 거 있으면 쓰고 뭐 예. 그러는 거라서 요즘은 뭐 크게 다름없는 생활하고 있습니다. CBS 애청자시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김은식 작가님이랑 저희가 그 야구의 추억이라는 인기 코너를 진행했었기 때문에 10수년 됐죠. 예, 그때 책으로도 내시고 예.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WBC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이제 3월에 열리는데 자, 어떤 대회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실까요? 우리 김영준 해설위원께서 월드 네. 베이스볼 클래식 어떤 대회입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메이저리그가 만든 야구 국가대항전, 야구의 월드컵에 해당되는 대회입니다. 그렇군요. 야구의 월드컵에 해당된다. 근데 이게 또 야구를 좋아하는 나라가 유럽에는 너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전 세계적인 열기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야구가 축구나 다른 스포츠에 비하면은 하는 나라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축제가 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 태생 같은 게 피파가 주관하는 월드컵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그 피파나 IOC 같은 게 아니고 메이저리그에서 이게 하는 뭐랄까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뭐 광고? 네. 그런 부분이 크죠. 그러니까 축구 같은 경우와 비교를 해보면 야구는 프로리그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가장 대표적인 프로리그가 한국, 미국, 일본에 있는데 이 세 개 리그가 균형이 맞진 않습니다. 그렇죠. 뭐 매출로 말씀을 드리면 메이저리그 매출을 100으로 잡는다면 일본 야구가 10, 한국 그래요? 야구가 4 정도예요. 어. 그 정도로 야구에서는 미국과 메이저리그의 힘이 절대적이고 또 뭐 축구 같은 경우는 최고의 선수들이 잉글랜드에서도 뛰고 뭐 스페인 독일에서 리그에서도 뛰고 예. 독일 리그에서 뛰고 하지만 야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최고의 선수들이 거의 대부분 메이저리그에 뛰고 미국에서 있고 뛰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70%가 미국 선수들이다 보니까 이런 야구에서의 국가대항전은 미국과 메이저리그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럼 WBC는 모계나 부계까지 나눠서 자기의 부모가 중에 한 사람이 그 나라 사람이면 그러니까 미국에서 안 뛰고 그 나라로 더 옮겨가서 뛸 수 있도록 풀어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 마커스 스트로먼이라고 그 선수가 4회대 미국의 MVP였어요. 예, 푸에르토리코를 꺾고 미국이 우승했는데 예. 이번에 그 선수가 푸에르토리코 대표로 출전을 합니다. 아하. 어머니가 푸에르토리코 분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게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70%가 미국이다 보니까 그런 말씀하신 국적 규정을 완화하지 않으면 너무 일방적인 경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국적을 갖고 있어도 부모 중에 한 명이 출생을 뭐 그 다른 곳에서 했거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조부까지도 올라가거든요. 할아버지. 네. 아하. 그래서 조부가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예, 뛸 수 있게끔. 뛸 수 있겠고 대표팀 뛸 수 있다 하는 거군요. 그래서 지금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는 사실 딱 한국 국적인 선수들만 구성을 하다가 그렇죠. 이번에 한번 풀었잖아요. 네. 그것도 되게 전 특이하게 봤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굉장히 그런 점에서 국수주의적이라고 볼 수 맞습니다. 있는데 네. 이번엔 풀었던데 누구 좀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이 따로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허구현 KBO 총재가. 예, 그렇죠. 허구현 총재가 아무래도 메이저리그나 그런 쪽에 지식도 많은 분이고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는 본인의 철학으로 갖고 있었던 부분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가대표 야구도 마찬가지로 예. 병역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사실 혜택. 예, 면제. 예, 그래서 이게 4강까지인가요? 우승이었나요? 이게 이래 때는 WBC는 이렇게 적용이 됐었고 네. 지금은 이제 WBC에서 우승을 해도 병역 혜택은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1회대에만 이제 그게 반영이 됐던 거고 그래서 지금도 그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대표로 한국계 선수를 뽑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예, 병역을 좀 마치지 않은 선수 위주로 또 그것도 팀 배분을 해서 뽑아야 되는데 예. 김은식 작가님 말씀대로 이번 대회는 병역이 걸려 있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한국계 선수를 뽑는 게 가능했죠. 그래서 다소 병역 혜택이 없기 때문에 텐션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세요? 그 우리나라는 뭐 이제 프로니까 뭐 그럴 일은 그렇죠. 없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긴 한데 또 이제 네. 젊은 선수들 김우식 같은 작가님. 경우에는 예. 이제 WBC 대표로 선발이 돼서 또 활약을 하면 예. 그 다음 이제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대표를 선발할 때 좀 이제 우선적으로 배려가 되는 좀 뭐 그 이제 공로가 좀 눈에 좀 인정되는 띄고. 경우도 있고 아하. 그렇죠. 또 이게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뛰면 또 메이저리그 구단이나 일본 그렇죠, 구단들이 그렇죠. 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FA를 풀리면 해외 진출의 교두보도 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뭐 예컨대 뭐 이번에도 이제 이정우 선수 같은 경우에 예. 그동안 많은 이제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관심을 가지고 분석하긴 했지만 예. 또 국제 대회에서 실제로 최선을 다하는 팀들하고 대결해서 예를 들면 일본 팀하고 대결해서 오타니의 공을 잘 공략을 한다든지 예. 뭐 이런 것들이 또 크게 작용할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그러네요. WBC 같은 경우는 이거 여기서 우리가 좀 순위가 높게 나오면 그 다음 해, 그러니까 그 해 우리나라 경기도 또 관중 수가 좀 늘어나지 않나요? 아무래도 그렇죠. 관심도 좀 끌고. 사실 한국 야구의 르네상스가 열렸던 해가 네. 바로 2006년 1회대 WBC 때 우리가 4강까지 갔고 그때 그렇죠. 일본을 3번 잡나 그랬어요. 맞아요. 그리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그리고 2009년 2회 WBC 때 결승전 가서 일본한테 집니다. 세계 대회 연속 성적이 좋았기 좋았어요. 때문에 그때 야구의 붐이 확 일고 또 그때 어린 친구들이 지금 그때부터 야구를 시작을 해서 대표팀에 또 온 선수도 맞습니다. 있고 주축으로 자리를 잡고 있죠. 그래요.
자, 2015년에 또 우리가 우승했던 프리미어 12 대회도 있잖아요. WBC랑 뭔 차이입니까? 이게 그 피파에 해당되는 그 국제 기구가 야구에도 있습니다. 아. 예, 세계 야구 소프트볼 연맹이라고 해서 예, WBSC라는 조직이 있는데 WPSC. 네. 예. 여기서 예전에 야구 월드컵이라는 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게 2011년까지 있었는데 하지만 그 대회에 메이저리그 팀들이 선수 차출을 거부했어요. 아. 그래서 사실 반쪽짜리 마이너리그 선수들만 출전하는 그런 대회였거든요. 그래서 그 대회가 2011년까지만 하고 없어지는데 예. 그때 이 새로운 조직이 생기면서 일본을 주도로 예, 똑같은 대회입니다. 예. 지금도 이 프리미어 12 대회는 미국과 또 이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참가를 하지 않는데 예. 하지만 일본이 주도권을 잡고 또 이 대회를 치르기 시작하면서 이 WBC만큼의 화려한 멤버들은 아니지만 예전의 반쪽짜리 야구 월드컵보다는 훨씬 훨씬. 더 좀 그런 위상이 올라간 예, 그런 대회가 또 하나 생겼죠. 그렇군요. 이제 일반 프로 야구와는 또 다른 WBC 대회만의 규칙이 있잖아요, 김은식 작가님. 어떤 이게 작품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프로리그라는 건 1년 내내 음. 이제 경기를 하게 되는 거고 예. 이런 단기 대회에서는 이제 첫 번째로는 단기 대회에서 프로리그하고 다를 수 있는 건 이제 그 경기 승부가 안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제 아. 연장에 관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흔히 야구라는 게 이제 시간 제한이 없는 스포츠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에 이제 뭐 대학 야구나 이런 데서 보면은 뭐 1박 2일 경기들도 많이 벌어져요. 아, 그랬었나요? 특히 옛날에는 70년대나 이럴 1박 때는 2일. 예, 그 이제 무서운 스포츠네요. 전기요금 예. 때문에 라이트를 못 켜니까 이제 해가 지면은 이제 못 찾죠. 그렇죠. 안 보여. 공약, 끝내야 되고 마구야. 그 다음 날 이제 또 똑같이 이제 이어지고 뭐 18회까지 하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이길 때까지. 그렇죠. 누구 하나가 이길 때까지. 근데 이제 국제 대회에서는 그게 좀 곤란하니까 이제 예. 일정이라는 게 그래서 연장 들어가면 연장 몇 회까지 하고 끝낼 것이냐. 또 이게 축구처럼 이제 무승부가 월드컵에서 무승부도 또 중요한 이제 기능을 하는데 이제 무승부를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고심 끝에 이제 승부치기라는 게 나왔는데 승부치기는 정말 야구 팬으로서 약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승부치기. 이제 야구라는 경기의 어떤 그 요소들이 크게 변화 없이 이제 오랜 세월 동안 흘러왔는데 가장 좀 과격하게 야구 경기의 모습을 좀 손을 댄 게 승부치기거든요. 그렇죠. 승부치기. 그런데 그러니까 WB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는 이제 10회까지 이제 결론이 안 나면 11회부터 적용을 했는데 이번 대부터 이제 10회부터 하는 거로 승부치기 바로 바뀌었는데 들어가네 그러면. 그렇죠. 9회까지 하고. 근데 과거에는 또 승부치기라는 게 이제 10회 건너 11회에 가면은 예. 그 일단 주자를 2명 내보내 놓고 1루와 2루? 그렇죠. 무사 1, 2루에서 이제 공격을 시작하게 하는 아. 거예요. 그래서 점수를 내게 만드는 거였는데 예. 이번에 이제 연장 10회부터 하되 네. 주자는 2루에 두고 시작하는 거로 아하. 그래서 이제 뭐 대량 득점이 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한 점이라도 어느 쪽이 내도록 하는 뭐 그런 방식으로 일단 진행되는 게 프로리그하고 좀 다른 점이 있겠고요. 예. 그리고 프로리그에서는 이제 콜드 게임이라는 게 없죠. 콜드 점수 게임. 차이가 너무 많이 날 경우에. 그렇죠. 그 프로에서는 그래서 뭐 20대 0도 나오고 22대 0도 나오고 뭐 이제 하는 건데 네. 이제 또 이 단기 대회에서는 어쨌든 결론을 내야 하고 또 좀 무의미하게 이제 뭐랄까요? 무의미하게 무의미하게 좀 너무 그러니까 왜냐면 전력 차이가 나는 팀끼리. 프로리그 안에선 전력 차이가 나도 강팀이 약팀한테만 80% 이기는 거라면 예. 국제 대회에서는 예를 들어 아시안 게임 같은 데서 한국 팀이 이제 뭐 미얀마나 뭐 아프가니스탄 팀하고 만나면 그러니까 사실 뭐 이제 수십 점 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이제 끝내기 위해서 이제 콜드 게임이 이제 들어오는데 몇 WBC에서도 이건 좀 넉넉하게 왜냐하면 이제 프로 선수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5회 이후에는 이제 15점 차, 아하. 뭐 7회 이후에는 10점 차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제 아마추어 대회에서는 이제 10점 정도 나면은 보통 콜드 게임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게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아까 얘기가 좀 나오다 말았는데 WBC라는 게 이제 국제기구에서 주최하는 대회가 아니고 이제 메이저리그 사무국하고 예. 메이저리그 또 선수 노조가 이제 그렇죠. 참여를 해서 이 경기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 이제 선수들의 요구 사항이 들어가요. 아. 그래서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그래서 투수들이 일정한 투구수 이상을 못 던지게. 아.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30개 이상 던지면은 하루는 투수가 쉬어야 한다. 아. 그리고 뭐 50개 이상 던지면은 뭐 4일은 쉬어야 한다. 그리고 뭐 예선 리그에서는 65개 이상 못 던지게 하고 뭐 80개 뒤로 라운드를 가면서 뭐 80개, 95개 이렇게 늘어나는데
뭐 이거는 이제 선수 노조의 요구이기도 하지만 이제 메이저리그 사무국에서도 이게 자기 팀에 이제 비싼 선수들을 내보내서 전 부상 안 세계적으로 당하게. 야구의 인기를 좀 높여보자고 봉사활동하는 차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내보냈는데 선수가 다쳐서 오거나 어깨에 좀 무리가 오면 안 되니까 그런 게 받아들여져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연장전에 관한 이제 규정이라든가 콜드 게임에 관한 규정, 또 투구수에 대한 규정 이런 것들이 좀 투구수 제한요, 김영준 위원님. 네. 이게 전력차가 많이 나는 팀을 상대할 때는 이렇게 좀 제한시켜주는 것도 되게 좋은 거 아닙니까? 너무 잘하는 팀 나타나면 오타니 같은 선수들 한 3회만 던지게 하고 맞습니다. 완봉하면 큰일 나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예. 투구수 제한 규정이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입니다. 그러니까는 전력이 강한 팀 같은 경우는 좋은 투수들이 많으니까 투수를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투구수 제한 규정 때문에 좋은 투수들이 많은 강팀이 더 좋은 성적을 낼 수도 있고 여유 또 있으니까. 그렇죠. 예. 또 캐스터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반대로 오타니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경기에 나왔다. 오타니 65구를 못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내려갈 수 있죠. 그러니까 예전 프리미어 12 대회처럼 오타니에게 거의 완봉을 당할 뻔한 그런 상황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때 완봉 당할 뻔하다가 이제 투수 교체돼 갖고 우리가 이겼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그때 오타니. 사실 오타니를 상대하다가 다른 투수가 올라왔는데 그 투수도 일본에서 최고의 투수 중 한 명이었는데 우리 대표팀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타니 공을 보다 그 선수 공을 보니까 치기가 너무 쉬워졌다는 거예요. 아니 오타니 공이 당시에 160km였는데 두 번째 온 선수 한 공은 152, 155 이래갖고 이걸 160짜리 보다 보니까 152가 막 그냥 스로볼 같은 아니란 볼이 거니까 아니란 볼. 그래서 역전했잖아요. 야, 자 한판 승부 저희 프로그램 이름에 걸맞는 야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식 야구 전문 작가, 김영준 야구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WBC를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 두 분께서는 기억나시는 WBC 장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은식 작가님은? 그러니까 한국 많은 분들이 사실은 2015년, 2013년, 17년 3회 4회 대회는 별로 기억에 남아 있지 않으실 거고 1회하고 2회 대회거든요. 그러니까 1회 대회에 나가서 4강 올라갔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야구를 많이 보신 분들도 좀 충격을 받았고 그러니까 설마 우리 한국 팀이 미국을 이길 줄은 몰랐었던 거죠. 그리고 일본을 여러 번 이길 줄도 몰랐었고 그러다가 이제 2회 대회에서 결승에 올라가면서 이제 김은식 감독이 있었죠 그때. 김인식 감독. 김인식 감독. 예. 그런데 이제 그 뒤에 3회 4회 때 좀 저물었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정점을 찍은 순간은 언제였냐면은 좀 비극적이지만 2회 대회 결승전에서 이제 임창용 선수가 이치로 선수한테 결정타를 맞았던 그 순간이었죠. 그 순간이 아무래도 제일 기억에 남고 자꾸 곱씹게 되고 그때 이랬으면 어땠을까, 뭐 저랬으면 어땠을까 계속 생각나는 그 순간이 그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그때 이치로 선수가 우리 팀 많이 도발했잖아요, 사실. 그렇죠. 뭐 30년 동안 이긴다는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주자. 뭐 그런 멘트를 했었죠. 사실 그게 망언이라기보다는 이치로식의 어떻게 보면은 후배들을 위한 자극 그런 거였던 것 같고요. 김 작가님이 왜 슬픈 순간을 꼽는지 모르겠는데 좀 나이가 드시니까 비관적이 됐어요. 약간 시세 저보다 한 살 많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1회 대회가 17년 전이었어요. 17년 전. 야, 오래됐구나. 그때 미국과 2라운드 경기 정말 우리가 이길 줄 몰랐거든요. 당시에 3대1로 이기고 있을 때 한국에서 대타로 최희섭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희섭 초이. 그렇죠. 3런을 치면서 6대1이 되고 그게 결정적인 한 방이 되는데 높게 뜬 타구가 파울포를 정말 아슬아슬하게 넘어가요. 맞아요. 그래서 그 한 방으로 사실은 미국이 엄청난 충격을 받고 최희섭 선수가 그 당시에 다저스 소속이었는데 대회 끝나고 다저스 팀에 돌아갔더니 미국 선수들이 말을 안 걸더래요. 그러니까 본인들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났던 거죠. 공교롭게도 그해 최희섭 선수가 다저스에서 방출됩니다. 우리 그 안정환 선수가 그 월드컵에서 이탈리아 그렇죠. 이기고 난 다음에 페루자에서 쫓겨난 것처럼 최희섭 선수도 비슷한 운명을. 그때 미국전 이겼을 때 투수가 손민환 선수였었던. 그 당시에 그죠? 손민환 선수가 뭐 최고의 선수라고 하는 알렉스 로드리게스를 공세계로 삼진으로 삼진 잡은 장면이 유명하죠. 포크볼이 그때 좋았던 것 같아요.
손민호 선수의 활약. 자, 우리 진 작가님이 굉장히 조용하게 계시는데. 자, 저는 그것만 기억나요. 이렇게 뭐 미국을 이겼나 뭐 했나도 마운드에다 태극기 심고. 태극기 심은 거. 그게 언제예요? 그때가 바로 1회 대회 때 서재영 선수가 맞아요, 서재영 선수가. 했는데 예. 그 장면이 또 논란이 많이 됐다고 그쵸. 그러더라고요. 미국 선수들이 기분 너무 나빴어. 좀 기분 나빠했다고. 어. 서재영 선수도 다저스에서 뛰다가 예. 트레이드 됩니다. 원래 이렇게 미국 야구에서는 그렇게 좀 약간 나대는 그렇죠, 느낌 좀 주면 도발하는 바로 빈볼 맞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국제 대회였기 때문에 약간 좀 이렇게 메이크업이 됐지만, 예, 자 본격적으로 우리 대표팀 전력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 대표팀 명단에 관심이 있는데 어떤 선수들이 나옵니까? 네, 감독부터. 그렇죠. 예, KT 위즈의 이강철 감독이 네. 이번 대회 감독을 맡았고요. 예, 뭐 LG 같은 팀은 6명이 대표팀에 이번에 차출이 돼요. 그렇죠. 야. 30인 예비 명단에 들어간 반면에 예. 하나 이글스가 요즘에 한 좀 명도 어렵잖아요. 없죠. 네. 한 명도 예. 없습니다. 제가 하바 팬입니다. 예, 충청도 선수단.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반면에 이번에 해외파 선수들도 많이 참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앞서 그 말씀하신 토미 에드먼 예. 한국계 선수 어머니가 한국분인 그래서 그 미들네임이 현수라고 그렇죠. 해서 네. 한국에 토미 있는 현수 네. 에드먼. 네. 야. 근데 이분이 되게 잘하지 않아요? 정말 잘합니다. 이걸 유격수랑 이루수랑 이번에 굉장히 괜찮아서 좀 해볼만 하다는 얘기도 맞습니다. 어떻게 나오던데. 그렇게 잘하십니까? 미국에서 좀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김하성 선수 에드먼 이 사실 야구는 센터라인이 중요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 네. 유격수 이루수의 수비는 아하. 이번 대표팀 중에서 최강이 아니냐. 최강이다. 역대 네. 최강이다. 이런 이야기를 또 듣고 있고 이 에드먼 선수가 또 상당히 똑똑한 선수예요. 네, 스탠퍼드 대학에서 어허. 수학과 컴퓨터 공학을 조기 졸업을 하고 이야. 또 지금 실력도 좋기 때문에 예. 이 정도로 똑똑한 선수면 나중에 메이저리그 단장을 할 수 있지 않겠냐. 네, 이런 이야기까지 듣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뭐 또 피츠버그에서 뛰는 최지만 선수, 예. 또 뭐 김하성 선수 당연하고 예. 또 우리 대들보 양현종, 김광현 선수도 이번에 출격을 하는데 네네. 전체적으로 예전보다는 상당히 세대 교체가 또 투수 쪽에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강철 감독이 근데 따로 이렇게 국외 경기를 막 했던 경험은 좀 국제 경기 부족하지 경험이 않나요? 적다. 국제 경기 경험이 부족한 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요? 저는 그 부분이 사실은 가장 아쉬워요. 아쉬우세요? 이번 대표팀에 어떤 선수가 안 뽑히고 뭐 이런 부분보다도 예. 일본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전임 감독제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대회는 열리지 않아도 국가대표 감독이 항시 있습니다. 아. 그러면서 국가대표 팀을 구성하고 선수들 뭐 예전에 벤투 감독이 뭐 선수들 보러 해외에 나갔다 오고 그쵸. K리그 보고 이런 것처럼 아하. 대표팀을 만들기 위해서 수년 동안 노력을 하는데 예. 우리 같은 경우는 이강철 감독이 시즌 끝나고 몇 달 만에 쉬지도 못하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촉박하게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예전에 우리도 잠깐 그랬던 적이 있는데 전임 감독제를 쓰는 게 맞지 김우시 않을까. 작가님, 근데 우리 대표팀 감독이 약간 독이 든 성배 같은 느낌이라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대표팀 운영은 정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있을까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예. 뭐 축구든 뭐든 우리나라에서 뭐 국가대표 감독이라는 게 독이 든 성배가 아닌 자리가 아, 그렇군요. 과연 있을까 아니, 못하면 싶긴 한데. 역적이 되니까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양궁 감독님 정도. 편안하죠. 약간 이게 편안. 예. 양궁도 단체전 금메달 놓치고 은메달 아, 땄을 때 맞아요. 막 이렇게 막 네. 사죄를 하는 분위기 아, 그런 거 그런 보면 것들. 예.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야구는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세대를 놓고 되죠. 보면 조금 인기가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한국인 전체를 놓고 볼 때 최고 인기 종목인 건 어쩔 수 없게 분명하거든요. 프로 스포츠 중에서는 그래서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러니까 독이 든 성배가 아닌 종목이 없지만 그 중에 국가대표 감독이 그 성적 때문에 국제대회 성적 때문에 국회에 불려가서 그 국정조사를 받은 뭐 선동훈 감독이 그렇죠. 한번 그런 갔었죠. 종목은 예,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독이 든 성배인데 예. 지금 뭐 이제 김영준 기자 말씀하신 대로 이강철 감독이 국제 대회를 이끌어 보거나 뭐 이런 경험 없는 게 조금 이제 걸리는 부분이 있긴 한데 네. 사실 프로 감독으로서도 그렇게 연차가 길진 않거든요. 그런데 프로 감독으로서 좀 예상 밖의 노련함들을 좀 보여줘 왔던 건 사실이고 예. 그리고 전임 감독제를 좀 안 해본 건 아니었는데 예. 뭐 김경문 감독도 사실 이번까지 그쵸. 이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꾸 또 이제 좀 그게 어려운 좀 다른 문제들이나 외부적인 조건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엔 어쩔 수 없이 이강철 감독이 이렇게 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군요. 되긴 됐는데 뭐 저는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소도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저희가 되게 야구는 그 투수가 반 이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대표팀 투수진이 약간 과거에 비해서 무게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는 유현진 선수도 부상이고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입니다. 예. 뭐 1회 대회 같은 경우는 우리 대표팀의 박찬호, 네, 구대성. 김경현, 구대성, 아, 그 당시에 뭐 류현진 선수 당연히 있었고 그런 해외파들이 총출동한 그런 전력이었다면 예. 이번에는 류현진 선수가 불참하고 음. 예,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아프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김광현, 양현종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뛰다 돌아왔기 때문에 앞선 두 대회처럼 해외 진출 투수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없네요. 이렇게 예. 없는 것 이렇게 없는 것도 처음이네요.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타격보다도 마운드 쪽에서의 걱정이 가장 큰 상황이고 이게 또 아무래도 김광현 선수와 양현종 선수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예. 중간에 받쳐주는 중간 그 허리 라인을 하는 그 세대가 있어야 되는데 예. 그 세대가 없는 상황에서 뭐 소영준이라던가 고우석 이런 상당히 어린 선수들이 또 주축을 이루고 있다 보니까 예. 좀 이게 구성이 좀 불안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요. 이제 타자 중에서는 좀 누구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최지만 선수가 원래 템파베이에 있던 선수가 피츠버그로 갔잖아요. 연봉 조정 신청도 받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최지만 선수 좀 부상 좀 있나요? 지금? 네, 최지만 선수가 작년 시즌에 전반기에 정말 좋다가 후반기에 성적이 많이 안 좋아졌는데 그렇죠. 팔꿈치 부상을 참고 뛰었거든요. 아, 참았어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그 수술 시즌이 끝나자마자 이 뼈 조각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좀 걱정이 돼요. 3월까지 회복될까? 회복될 수 있을지 또 구단에서는 아무래도 피츠버그라는 팀이 새로 데려갔기 때문에 새로 영입한 선수를 최대한 좀 아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거기 때문에 예. 저는 그래서 최지만 선수보다는 오히려 김하성 선수라던가 또 이런 토미 현수 에드먼. 그쵸, 네. 그 선수. 예, 특히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이 선수가 최초의 어떻게 보면 한국계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 선수가 팀에 들어와서 잘 융화가 어우러지고 되고. 어허. 예, 또 선수들과 친하게 지내면 예. 우리 지금 미국의 한국계 선수들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문호가 그래요. 열리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선수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도 문호를 닫고 그러니까 국적자들만으로 운영한다고 들었는데 이번 대회에서도 이번 대회 일본도 선수 한 명을 넣긴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 같은 문호가 열리고 나서 이런 교류가 일어나면 어쨌거나 메이저리그에서 어릴 때부터 잘하고 그 환경을 경험해본 선수들이 와서 섞이는 건 되게 좋은 효과를 보일 것 같기도 해서 좀 기대를 해보는데 한일전은 쉽지 않겠죠. 예. 자, 우리 자, 우리 영원한 라이벌인 일본 대표팀 전력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명단을 보니까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김문식 작가님 일본 대표팀 명단 좀 살짝 한번 짚어주시면. 일단은 뭐 많은 분들 일단 일본 하면은 이제 오타니. 오타니. LA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일본 하면 이제 이치로였는데 이치로인데 이제 오타니가 간판이 됐고요. 근데 오타니 선수 때문에 사실 많이 가려졌지만 이제 다르비슈 선수가 이분도 뭐 올스타예요. 올스타 선수예요. 근데 사실은 이번에 오타니 쇼헤이와 더불어서 이제 많은 분들 주목하는 선수가 이제 사사키 로키 그리고 이제 야마모토 요시노부 뭐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예. 사사키 로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속구의 빠르기나 구위 자체로는 예. 오타니보다 위다 뭐 160이 이런 넘어요. 그렇죠. 네. 더 빠르고 이 선수 뭐 최근에 이제 퍼펙트 게임도 했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지금 관심이 집중된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희한한 게 일본에서는 왜 이렇게 160대를 던지거나 좋은 투수 자원이 계속 나오나요? 우리나라는 약간 유현진, 김광현 이후에 이렇게 막 멋진 투수가 좀. 근데 이게 조금 아까 한국 얘기가 이제 쓱 지나가 버렸는데 네, 한국 투수들 쓱 지나갔어요. 예. 야구를 한 5년 6년 안 보시던 분들이 프로 이제 KBO 리그 프로를 보시면은 좀 놀라시는 게 있어요. 이게 뭐 스피드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많이 나와요? 왜 이렇게 150km 시속 150 중반대 이상 던지는 선수들이 왜 자주 보이지? 뭐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10년 전으로 생각하면 시속 150km 이상을 경기 중에 던지는 투수가 극히 드물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우리도 이번에 WBC 대표된 선수들 보면 상당수가 155, 뭐 157 뭐 이렇게 던지는 선수들이 많이 있어요. 뭐 고우석, 뭐 정우영 또는 뭐 정철원, 곽빈 뭐 이런 선수들, 구창 뭐 이런 선수들이 상당히 150 중반 이상 던질 수 있는 투수들인데 일본은 이제 조금 더 그게 160. 이제 우리가 더럽게 하는 게 160, 뭐
또는 우리는 최고 구속이 155, 158이라면 여기 이제 평균 구속이 뭐 155 이런 투수들이 평균이요. 예, 많은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좀 그렇긴 한데, 예.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이제 구속 빠른 투수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나오거든요. 같고,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변 자체가 다르고 고신. 네. 워낙 이제 야구하는 이제 인구가 학생들이 많고. 많다 보니까 그런 예. 것도 있는 것 같고, 좀 뭐 일단 한 수 위라고 봐야겠죠. 사실 여러 이게 가지. 먹고 사는 문제죠. 그러니까 사회인 야구도 있고 고등학교 야구도 저변에 널려 있고 이래야 선수 생활을 마치고 나서 코치로 가든 감독으로 가든 내가 프로로 가지 못하더라도 먹고 갈수 살 길이 있는 길이 있다라고 있는데. 생각이 돼야 초등학교 때부터 좋은 자원들이 많이 모이는데 예.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제 딱 그 좁은 프로의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외의 사람들은 이게 생계가 좀 막막해지는 경향이 예. 있어서 일본에 예, 진짜 갔더니 그러네. 그 고교 야구도 그렇게 인기가 고시 있더라고요. 엄청나죠. 아니 예. 그 밥 먹으러 갔는데 그거 자기 그 고향 고등학교. 네, 맞습니다. 고등학교 그거 나오니까 뭐 어. 그냥 다 모든 사람들이 그거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옛날에 우리도 한때 그 고교 야구 한때 좀 그쵸.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그거 천안 이상이더라고요, 이거는. 군산 네, 상고. 심지어 오타니는 고등학교 때 고시엔대에 출전을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실력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만큼 고시엔대에 나가려면 그 나갈 수 있는 학교들이 몇 개 안 되는 경쟁이 거고. 워낙 치열하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김 작가님 말씀하신 또 저변의 문제이기도 한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학생 야구를 하는 선수들이 적고 선수 숫자가 적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제가 이제 현장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는 프로로 들어오면 프로에 계신 코치님들이 이 선수를 손대는 거를 두려워합니다. 아. 왜냐하면은 다칠까봐. 자원 자체가 적기 때문에 아하. 이 자원을 내가 손댔다가 망가지면 음. 큰일 난다. 아.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좋은 자원들이 많은데다 자원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설령 이걸 너무 이제 소모품 취급하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만 한번 고쳐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 되면 다른 선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들은 이야기는 우리 같은 경우는 프로 구단들이 시속 145를 던지는 선수가 들어오면 예. 제구가 안 되네. 구속 낮추자. 아하. 예. 그렇다면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는 너 고등학교 때 얼마 던졌어? 145 던졌습니다. 그래, 넌 내일부터 150 던지자. 아. 약간 그런 분위기. 그래서 김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10년 사이에 구속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일본은 그거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군요. 대단합니다. 자, 이제 1라운드부터 이제 우리가 WBC에서 일본을 만나게 돼요. 1라운드에 3월 9일에 호주, 3월 10일 저녁에 7시에 일본전, 3월 12일에 체코, 13일은 이제 중국이랑 붙는데 일본에서 오타니가 나오겠죠? 현재로서는 저는 50대 50인 것 같습니다. 오타니 선발이. 네. 아. 지금 사실 우리나라 말고는 일본이 긴장할 상대는 없지 않나요? 없죠. 1라운드에서는 없죠. 네. 근데 그게 사실 오타니가 이제 타자로 나서는 건 확정적이고 투타 겸업. 네, 투타 겸업까지도 확정이 됐는데 오타니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게 1라운드에 선발을 맡기는 좀 부담스럽다. 아, 네, 그래서 겸손하네요. 계속 예. 겸손하게 살면 좋겠어요. 예. 그게 사실 겸손도 겸손이지만 아무래도 투수들 같은 경우는 3월이면은 빌드업, 그러니까 투구수를 메이저리그. 차근차근 늘려야 되는데 이게 1라운드부터 선발로 뛰어버리면은 너무 그 스케줄을 일찍 당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타니가 초반 페이스 흔들릴 수 그쵸. 있다. 그래서 초반에는 오타니가 오히려 불펜 투수로 등장할 가능성도 현지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예. 오타니가 선발로 안 나올 가능성도 저는 절반 정도라고 보는데 예. 이게 투구수가 60개거든요. 65개거든요. 가볍게 3회까지만 던져. 뭐 이렇게 그쵸.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타니한테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 빨리 내려야 됩니다. 오타니가 경기 초반에 제구가 좀 흔들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용규 선수가 용큐놀이 한 것처럼 초구를 치면 안 되겠네요. 안 되죠. 예. 투구수를 늘려서 투구수 빨리 늘리고. 65구를 채우게 하고 아하. 바꿔야죠. 여러 가지 전략들이 들어가겠네요. 근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20세 이상 성인 야구에서 이겨본 게 2017년인가요? 9년인가요?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나요? 기억이 좀 아마득한데. 글쎄요, 20세 이상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여러 대회가 갑자기 머릿속에 겹치는데, 예, 근데 사실 쉽지 않은데 저도 이번에 이제 오타니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타니나 일본 투수들의 이제 160 이제 그 무시무시한 강속구를 얘기를 하는데 선수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러니까 160이 넘어도 칠 수 있는데, 제구. 예, 그리고 제구도 물론 제구는 된다는 전제하에. 네.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불 같은 파이어볼러의 이미지는 이제 최동원 선수, 그렇죠. 그 불같은 강속구를 던지고 그 다음 거를 치기에 긴장하고 있을 때 뚝 떨어지는 변화고 뭐 이런 걸 커브, 생각하는데 예. 선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빠른 직구와 느린 변화구보다 사실 더 힘든 게 이제 빠른 변화구가 힘들다고 그래요. 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160이라는 직구 속구도 이제 준비를 하고 적응을 하고 하면은 예상을 하면은 칠 수는 있는데 예. 배트를 짧게 잡고 이제 맞히는 거죠. 음. 그런데 그러니까 리그를 계속 뛰는 동안에 한국 선수들은 이제 시속 140km 이상 되는 공이면 일단 속구로 인식을 하고 배트가 나가거든요. 예. 근데 시속 145 이상의 공이 끝에 약간 변화가 이루어지면 도저히 중심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한국의 역사를 통틀어 봐도 시속 140km 이상의 변화구를 던진 투수가 선동열. 성공하지 못한 경우는 없었어요. 염종석 선수라든가. 염종석. 예. 그런데 이제 오타니 선수가 무시무시한 건 이제 160의 속구도 있지만 포크볼이라든가 슬라이더 같은 게 한 150 이상으로 형성이 되거든요. 아, 포크볼이 150이에요? 예, 그럼 이거를 미치네요. 변화구라고 생각하고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그 프리미어 12에서 이제 김현수 선수가 오타니의 공을 제대로 쳐서 이제 안타를 친 것처럼 보인 장면이 있는데 사실 따져보면 그 공이 이제 140대 후반의 공이었는데 예. 이제 포크볼이었어요. 포크볼인데 떨어지지 않은 포크볼. 아, 잘못 던진 거네. 그러니까 사실 김현수 선수는 이게 직구라고 생각하고 친 거고 아. 오타니는 포크볼을 던진다고 던진 건데 들꺾였어. 포크볼의 구속이 이제 꺾이지 않고 그대로 들어온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일본의 투수들이 주력 투수들이 대부분 150km 시속 150 안팎의 변화구를 가지고 있어요. 변화구가 150 네. 안팎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컨디션과 제구를 하면은 도저히 칠 수가 없는 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군요. 지금 이제 김영준 기자 얘기한 것처럼 초반 제구가 흔들리는 것에 대한 어떤 빈틈을 노리는 많이 흔들리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 제구가.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현실적인 목표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1라운드에서. 1라운드요? 아니면 최종 통과죠. 성적했을 때. 네, 이번에 사실 이게 미국의 입김이 많이 작용하는 대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조편성을 미국 맘대로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아. C조, 본인들이 속한 C조 같은 경우 조를 정말 쉽게 만들어놨고 본인들 올라가야 되니까. 예, 중남미 강팀들을 다 D조에 몰아넣습니다. 아, D조에. 예, 그리고 이 대회에서 두 번째로 지분을 가진 팀이 일본이에요. 돈을 그래서 많이 내면 지분이 있는 거죠. 협찬을 많이 하면. 그 협찬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그 중계됐을 때 시청률이라든지 이런 거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계권 중계권. 얼마나 내느냐 뭐 네, 이런 게 중계권. 이제 달려 있겠죠. 그래서 일본과 우리가 속한 B조도 상당히 쉽습니다. 아, 예. 쉬워요. 그리고 예. 강팀들이 아시아에서 그 1라운드를 하는 강팀들이 A조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1차전 호주만 승리를 하게 되면 설령 일본에게 지더라도 나머지 두 팀이 중국과 체코기 때문에 예. 3승 1패로 조 2위를 하고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1라운드 지난 두 대회처럼 1라운드에 떨어지면 정말 큰일 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WBC가 초창기에는 뭐 더블 일리미네이션 이런 것처럼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이겼는데 다음에 또 만나고 그렇죠. 이겼는데 또 만나고 또 이런 만나서 상황이었는데 또, 예, 그렇죠. 이번 대회 같은 경우는 월드컵 같습니다. 그래서 아하. 예선만 통과하면 그 다음부터는 토너먼트거든요. 예. 그래서 예선을 1위, 2위까지 해서 통과를 하면 8강으로 가게 돼서 아하. 8강에서 A조에 있는 팀들을 만나는데 예. 거기에 쿠바와 네덜란드가 있습니다. 아. 예, 지난 대회 때 우리가 고척에서 1라운드를 했는데 그 두 팀한테 져서 1라운드에서 탈락하거든요. 쿠바 네덜란드. 그렇습니다. 네덜란드도 엄청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자체에서 본국에서 야구를 잘하는 선수는 별로 없는데 네덜란드 국적. 그렇죠. 이 카리브해 쪽에 베네수엘라 그 연안에 예. 네덜란드 영이 있구나. 예, 퀴라소. 섬나라들이 있습니다. 야. 아루바, 퀴라소 거기에서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덜란드도 셉니다. 아, 그런 어쨌든 그래서 이번 대회는 8강전에서 쿠바나 네덜란드 뭐 아니면 이탈리아, 파나마 이런 팀을 한 팀만 꺾으면 4강 가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월드컵이 16강이기 때문에 예. 무조건 야구가 4강 이번에는 그 8강. 그쵸. 8강까지만 꺾으면 아하. 4강 가면 거의 16강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아, 네. 그렇군요. 그 중계 참여하시는 거죠? 아직은 아직 확정되지 이야기는 않습니다. 있는데 아직 이야기 확정은 안 아직은 됐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사실 쿠바 야구도 요즘 네. 좀 한물 갔잖아요. 한참 갔죠. 전성기에 비하면 네. 이게 미국이 금수저치를 취하고 여러 가지로 하면서 쿠바 자체도 문화가 야구에서 축구로 많이 넘어가고 있다는 맞습니다. 얘기가 있는데 네. 그럼 쿠바가 올라오면 우리가 쿠바를 한번 꺾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쿠바가 확실히 예전은 쿠바는
망명을 한 선수들을 대표팀으로 뽑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쿠바의 좋은 선수들은 다 미국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국가대표가 못 되는데 이번 대회 때 미국과 쿠바가 협의를 해서 망명 선수를 뛸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이 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 미국에서 정상급으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 4명, 5명 정도가 이번 대표팀에 참가를 합니다. 그게 변수가 될 수 쉽지 있어요. 않네요. 근데 그 중남미 국가들은 왜 이렇게 야구를 잘하죠? 왜냐하면 나라들 보니까 다 조그만 나라들이라고 거기 무슨 리그가 뭐 튼튼하게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왜 그런 겁니까? 그건? 예, 김우시 작가님.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제 초반에 얘기 나왔던 것처럼요. 이게 그 야구라는 게 축구와 달리 이제 굉장히 그 특정한 몇몇 나라에서만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스포츠잖아요. 미국, 그리고 한국, 미국, 일본, 대만. 한국 하필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보통 세계라고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미국, 일본이 대부분인데 그 나라가 이제 열광적으로 좋아하고 그 외에는 거의 야구를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뭐 유럽에서도 몇몇 국가에서 조금 세미리그가 있고 뭐 예. 이런 정도인데 거기다가 이제 아까 이제 김영준 기자가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 미국에 차지하는 비중이 100이라면은 나머지 뭐 일본 10, 한국 4 뭐 등등 하면 전 세계를 합쳐도 뭐 20, 30도 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압도적으로 큰 시장을 가지고 예. 있고 큰 무대가 있다 보니까 중남미 같은 경우에는 거기하고 굉장히 근접한 거기에서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뭐 남미에서 이제 빈민가의 소년들이 맨발로 축구공을 차다가 유럽 리그로 진출해서 출세할 수 있듯이 중남미에서는 가정을 일으키고 자기가 아메리칸 드림의 실제로 그냥 통로가 미국 건이네요. 그냥.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도 미국과 멕시코를 제외하면 미국과 거리가 가까울수록 야구 열기가 높습니다. 높아요. 네, 그래서 점점 남미 쪽으로 내려갈수록 뭐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는 야구 전혀 안 하고요. 관심 없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베네수엘라, 도미니카, 뭐 푸에르토리코, 니카라가 이런 나라들이 이제 야구가 열기가 높고 그리고 김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가족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집안, 그 마을. 지역을 일으킨다고 지역. 해요. 천문학적인 돈을 메이저리그 선수가 되면 벌 몇백억 수 있다 받으니까. 보니까 저택을 크게 지어놓고 마을 사람들 한 30명을 고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 그 지역의 경제를 중소기업이네요. 그쵸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마치 브라질의 빈민가 소년이 프리미어리그 선수를 꿈꾸고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야구 선수를 꿈꾸고 그러니까 요즘에 또 우리 친구들은 K-팝 스타가 되고 싶다. 이 BTS.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중남미 선수들 어린 친구들의 꿈은 예, 메이저리그 선수가 야구 되는 선수다. 거죠. 또 과거에 그 지금도 예를 들어 커쇼라든가 예. 그 사회 공헌 많이 하는 선수한테 주는 상이 이제 로베르토 클레멘테 상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 중남미 출신의 선수 메이저리그에 초창기에 와서 성공했던 선수들이 가서 굉장히 많은 사회 봉사를 하고 그 지역 이제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 자기 번 돈을 그쪽에 쓰는 그런 좋은 선례를 남기다 보니까 지금도 예.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중남미 선수들도 많고 그러네요. 그런 게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커쇼도 이번에 뛰지 않나요? 네. 나오고 로드리게스는 어디서 뛴다 그러더라. 이번에 미국에서 안 뛰는 것 같은데 막 하여튼 이번 대회에서 어쨌든 세계적으로 좀 흥행을 일으켜서 월드컵의 위세에 눌린 네. 야구의 위신을 세워보려고 되게 열심히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가 뭐 주최국이긴 하지만 선수들이 대회 나오는 걸 엄청 싫어했어요. 그래서 1회 대회, 2회 대회 때 성적이 안 좋았던 게 억지로 끌려 나왔습니다. 선수들이. 예, 안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래서 마음이 떠난 상태에서 경기를 하니까 경기력이 안 나왔는데 이게 3회 대회 때부터 바뀝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1회 대회와 2회 대회를 우승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 선수들은 아이 그냥 우승해 우리는 관심 없어 뭐 돈도 많이 못 벌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3회 대회 우승을 도미니카 공화국이 합니다. 아하. 근데 도미니카 공화국 선수들은 당장 메이저리그 시즌 시작하면은 바로 옆에서 뛰는 선수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구의 종주국이 영국인데 브라질에 해당되는 야구에서 예. 그렇죠. 축구의 종주국이 영국인데 네. 브라질이 축구를 잘하는 것처럼 야구의 종주국은 미국인데 도미니카가 브라질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예. 이 나라가 3회 우승을 하다 보니까 그때 미국 선수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고 경쟁심, 호승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4회 대회부터는 각자 나왔군요. 미국 선수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4회 대회를 우승하죠.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대표적인 정말 미국을 대표하는 투수 컷쇼 그리고 또 타자 트라웃이 이번 대회에 처음으로 같이 LA 엔젤스에 참여를 하다 트라웃이 보니까 나오는군요. 이번 멤버가 미국 그 5개 대회 역사상 최고의 역대 최고 멤버가 멤버다. 예, 구축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WBC 얘기를 했고요. 이제 시간이 약 한 10분 정도. 그래서 우리 이제 해외파
메이저리그에 진출할 것 같은 우리 선수들의 얘기를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의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일단은 우리 이종범 선수의 아들이죠. 이정우 선수 이제 바람의 아들에서 이제 이정우 선수의 아빠가 됐습니다. 이종범 선수가. 자, 이정우 선수 어떻게 잘 될까요? 현재로서는 음. 전망은 상당히 밝습니다. 밝아요. 네, 메이저리그가 최근에 시장 분위기가 워낙 좋은데다가 지금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그쵸. 약간 미국이 그러니까 돈이 많아요. 미국에 미국 사회에. 예. 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좋은데다가 이정우 선수가 타격 능력 하나만큼은 정말 그 대한민국 야구 역사상 최고라는 평가까지도 아빠를 넘어섰습니다. 네, 받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기존에 류현진 선수가 받았던 3,600만 달러, 김하성 선수가 받았던 2,800만 달러를 능가하는 액수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게 전반적인 예상인데 다만 저는 변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김하성 선수는 내야수고 내야수는 수비가 중요하지만 이정우 선수는 외야수고 공격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정우 선수가 올해 작년에 홈런 수를 많이 늘리긴 했지만 메이저리그 시각으로 봤을 때 장타력 있는 선수로 분류가 되면 아마 엄청난 금액이 들어갈 거고 그게 아니라 정확성은 뛰어난데 이 선수가 장타력은 메이저리그에서 못 보여줄 것 같아 라는 평가가 내려지면 우리의 기대만큼은 또 안 나올 수도 있는 네, 뭐 그런 분위기죠. 예. 우리 김은식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 이정후 선수가 이제 미국 가게 되면 어느 정도 그렇죠. 활약을 펼칠까? 일단 김하성 선수도 당해 첫 해는 약간 좀 적응하고 그 다음해부터 잘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죠. 이정후 선수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영준 기자가 얘기해 주신 거는 이제 메이저리그 구단에서 어떻게 인정을 할 것인가, 얼만큼 대우를 할 것인가에 이제 초점을 맞췄다면은 일단 어떻게든 가면 잘할 것인가라는 그렇죠, 잘할 문제로 것인가. 보면은 저는 어디 가도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디 가도 잘한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사실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선수들도 보면은 그 메이저리그에서 경력이 화려하다고 해서 꼭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제 적응력이라든가 또 거기서 배우려는 자세, 뭐 어떤 멘탈이라고 얘기하는. 근데 이정우 선수가 굉장히 큰 강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아버지 따라서 그 일본에서 아버지가 이제 선수 생활할 때 이제 해외상 같이 했군요. 거기서 그러니까. 태어났고요. 아. 이제 고향이 나고야에서. 일본이고, 나고야 출신이고 아. 그래서 사실 일본의 야구 팬들이 지금 이정우 선수를 굉장히 좋아해요. 예, 좋아하고 주목하는데 아. 그 본인들이 좀 예. 나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번? WBC 일본 대표팀으로 참가할 수 있어요. 일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와우. 좋은 지적이네요. 계속해 주세요. 김은식 기자님.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정우 선수의 이제 어머님 같은 경우에 예, 예. 특히 이제 예. 어머님 같은 경우에 이종범 선수의 아내로서 살아오면서 이 선수가 해외 리그에 가면 또 다른 팀에 가면 어떻게 뛰어야 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감각을 가지고 있고 예. 지금도 이제 소속팀인 그 키움히어로즈 이제 홍보팀 관계자들 만나 보면은 예. 굉장히 다르다. 이제 대응을 하는 것이라든가 어떤 좀 침착한 거 어떤 상황이 네. 발생했을 때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한 본인도 기본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선수가 지금도 우리가 보면은 해외 대회 그 국제 대회에서 한국 타자들이 정말 죽을 쓰는 순간에도 이정우 선수 혼자서는 안타 제 몫을 해내거든요. 그리고 국내 리그에서도 연차별로 성적은 꾸준히 좋았지만 스스로 조금씩 변화해가면서 그 변화된 상황에 대응하거나 자신의 단점을 계속 보충하려는 노력들. 그래서 많은 야구 팬들이 한국 야구에서 교타자 기술하면은 장효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장효조 선수의 그 평균 타율을 넘어서고 있는 선수가 이제 이정우 선수다. 이정우 선수고 파괴력은 또 훨씬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능력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특히 적응력이라든가 발전하는 추세 이런 걸 봤을 때 어디든 잘할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메이저리그에서도 꼭 홈런이 없더라도 뭐 상당히 좀 대우를 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요즘에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치로가 그랬잖아요. 이치로가 안타 잘 이치로는 뭐 또 좀 다른 경우긴 하죠. 왜냐하면 이제 그런가요? 엄청난 어깨와 수비 주루가 주력과 또 수비 야구 차이가 센스와 나기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이정우는 또 그것과는 좀 다르긴 하지만 아하. 그래도 지금 이제 키움히어로즈 소속 구단인 키움히어로즈 분들 만나면은 이제 그분들도 조금 크게 기대를 하더라고요. 많이 받을 그 것 같다. 몸값이 어느 정도로 그래서 이제 5천만 달러? 5천만 달러 말하시는 분도 있던데. 그렇죠. 한 그 정도는 소속 구단에서도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제 생각에도 뭐 글쎄 5천을 넘고 안 넘고는 모르겠지만 류현진 선수보다는 훨씬 많이 나올 것 같다. 몇 년 전이기 때문에. 예. 예. 그래요. 자, 이정우 선수. 그러니까 작년에 김하성 선수가 2할 오픈 홈런 11개 59타점 활약을 했는데 그럼 이정우 선수도 같은
그러니까 한국에서 같이 김하성 선수 떴기 네. 때문에 이 네. 정도 수준 이상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거네. 그러니까 잘 적응만 한다면. 그 김하성 선수가 찍은 공격을 찍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예, 이정우 선수는 기술이 3할을 다르죠. 쳐야 됩니다. 아 큰일 나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둘의 그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수비의 비중까지 고려해서 그렇죠. 근데 아. 실제로 두 선수가 워낙 친하기도 하고 같이 훈련도 같이 하고 예. 그러니까 이정우 선수가 작년에 타격 5관왕을 하고 MVP가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미국에 가서 타격 폼을 고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미국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오.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김은식 작가님 말씀에 좀 보태자면 예. 지금까지 뭐 최고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승엽이라던가 최고의 선수들을 보면 프로에 입문을 해서 우상향을 그리는 선수들도 약간 이제 떨어졌다 올라가고 떨어졌다 그러니까.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 박병호, 강정호 뭐 이런 그렇죠. 선수도 있었어요. 이정우 선수는 시작부터 지금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천재네요. 그렇죠. 와. 뭐 이거는 뭐 천재 중에 천재라고 천재 할 수 중에 있겠죠. 천재. 아버지를 네. 넘어섰으니까 지금.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기대하고 있는 정말 일신울신하고 있는 부분을 정말 기대하고 있다는 걸 김은식 작가님이 말씀하신 게 아닌가. 안 다치면 좋겠어요. 예, 우리 그쵸. 다치지만 않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우상향이 초등학교 시절부터 시작된 건데요. 야, 이게 그래요? 사실 이정호 선수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그 김성한 위원님한테 예, 오리공둥이 탑법. 네, 그렇죠, 예. 그렇죠. 해태 타이거즈 레전드 김성한 위원한테 그 이정우 초등학교 경기 뛰는 걸 보고 오셨다고 그러길래 어떠냐고 그랬더니 지 애비보다 훨씬 나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그때 알아보셨어요. 그때부터. 야. 근데 그때부터 계속 이제 조금씩 화제가 될 때마다 이렇게 보면은 쭉 계속 발전해온 선수거든요. 스스로를 고치고 그것도 그 잘 먹히는 패턴으로 쭉 밀고 간 게 아니라 계속 변화하면서 예. 굉장히 좀 놀라운 선수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제 메이저리그 안에서 이제 코칭진들 이 트레이너들이 새롭게 만들어준 그 만드는 걸 되게 잘 따라갈 선수로 다들 기대를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이제 나름대로 받아들이는 그게 좀 소화해요. 있어야 되는데 아. 그렇죠. 이제 막 함부로 따라다니다 보면 또 이도저도 아닌 경우가 생기는데 이 선수 이제 자기 것이 있고 야. 또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좀 기대가 이제 됩니다. 수용력이 있고 그런 게 좀 이제 독특하다는 기대가 거죠. 얼마 안 남았는데 시간이. 제가 우리 유현진 선수 좀 궁금해요. 네. 유현진 선수 지금 어떤 상태예요? 류현진 선수가 고등학교 동산고 2학년 때 토미존을 받고 15년 만에 작년에 두 번째 토미존을 받았어요. 토미존이면 팔꿈치를 말하는 예, 거예요.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인데 이 수술이 보통 한 1년 더 넘어서 14개월, 16개월 정도의 회복 기간이 1년 반. 걸리는데 예. 그렇죠? 근데 류현진 선수는 그렇다면은 올해 빨라야 8월 아니면 9월에 돌아올 수 있는데 네. 현재 회복 과정이 너무나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류현진 선수가 7월 초 정도 복귀를 기대를 하고 있고 7월 초에 돌아오면은 7월 중순에 올스타 휴식 기간이 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류현진 선수가 이 토론토와 맺은 4년 계약이 올해로 끝납니다. 아하. 그래서 토론토의 후반기 또 토론토는 가을 야구를 노리는 팀이기 때문에 예. 가을 야구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FA가 되면 아하. 또 다른 좋은 계약을 맺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하. 사실 이 팔꿈치 수술보다도 더 위험하고 힘든 게 어깨 수술인데 예. 어깨 수술에서 정말 성공적으로 돌아와서 어깨 관절 와순. 그렇죠. 예. 예, 싸이영이 2위까지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뭐 이정우 선수에 대한 기대 이상으로 류현진 선수는 워낙 지금까지 증명한 게 많기 때문에 네. 예, 다시 한번 또 멋지게 부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 선수들은 이렇게 유독 그 부상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자주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찬호 선수. 박찬호 선수도 늘 부상 얘기 들었고 류현진 선수도 가자마자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또 부상 네. 얘기 듣고. 아무래도 이게 그 다른 선수들도 많이 다쳐요. 아, 그래요? 네, 투수들이 워낙 많이 다치긴 하는데 그런 건 있죠. 아무래도 우리 선수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혹사를 많이 당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관리받은 미국 선수들보다는 부상에 더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유현진 선수가 올해 반드시 부상이 잘 회복을 해서 하반기에는 우리 김명진 해설위원과 함께 중계를 우리 국민 여러분이 함께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판 승부. 자, 우리 그 특집으로 저 일부에서 야구 얘기를 해봤습니다. 재미있게 야구를 풀어주신 김은식 야구 전문 작가님 그리고 김영준 메이저리그 해설위원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판 승부 설 특집 함께하고 계시고요. 2부에서는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축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판 승부 설 특집으로 스포츠 특집을 보내드리고 있죠. 1부에서는 야구 얘기했고요. 2부에서는 이제 축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축구 얘기를 가장 재미있고 또 전문적으로 해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준희 KBS 해설위원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그리고 정말 이 한판 승부 의리가 있습니다. 아, 의리 있습니까? 네,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마지막 출연했을 때 이 예. 월드컵 얘기 다 지나가면 뭐 안 부르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불러주시네요. 의리 있습니다. 축구는 영원하기 때문에 말이죠. 식사 후에 디저트가 있다. 예, 그럼요. 축구는 계속 해야 됩니다. 요즘 예. 야구 하시는 분들 제일 큰 고민이 네. 20대, 30대가 도통 야구에 관심을 안 가지고 축구로 몰리고 있다 이런 네, 얘기를 네, 하고 네. 있어서 해축도 그렇고 사실상 요즘 축구가 약간 좀 편안해지지 않았습니까? 축구가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우리 이제 프로 축구와 프로 야구를 비교하면 예. 예전에 출발점에서부터 프로야구가 굉장히 어드밴티지를 많이 갖고 1년 먼저 또 출발을 했잖아요. 아하.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도 프로축구는 프로야구에 비해서 핸디캡이 굉장히 많았는데 아하.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요즘 그런데 어린 세대, 젊은 세대들은 축구를 향유하는 인구가 훨씬 더 많아졌거든요. 아하. 그래서 아마도 글쎄요, 한 10년, 20년, 한 30년이 지나면 그 기존의 야구에 대해서 축구가 갖고 있던 핸디캡들이 좀 그때는 해소가 좀 되는 시절도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아니 야구팀 나가자마자 제가 축구 얘기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이번에 갔어요, 멀리 월드컵에서 메시의 그 어떤 이 전설적인 활약을 보면서 미국에 있는 청년들이 막 야 축구 재밌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존경하는 사람이 베이브루스에서 야구 선수에서. 메시로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니, 펠레는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야구의 종주국인 미국이 흔들리면 사실 이 문제 이제 심각해지거든요. 아니, 김성애 소장의 인간성을 다시 봤어. 왜 그랬습니까? 1부 때는 뭐 엄청나게 야구 보는 거 2부 되자마자 바로 배신하고 말이야. 네, 2부가 딱 시작하자마자 야구에 몰락가는 야구의 몰락까지 심각한 위기다. 말씀하시는. 네. 아니 충격적이네요. 그래서 이번 WBC가 잘 돼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아니 그런데 WBC가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WBC 예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이번에 슈퍼스타들이 많이 나오죠, 나오잖아요. 미국에서.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소장님 말씀처럼 아하. 월드컵의 여파가 약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어허. 옆 동네 월드컵이 엄청나게 흥행했으니까. 성공하는 뭐 어차피 종목적으로 비교해도 축구가 훨씬 더 글로벌한 종목인데 게다가 그런 성공을 하는 거를 목격을 했으니 예. 야구도 가만히 있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들이 아하.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국내 방송사들도 월드컵 흥행 보고 적극적으로 WBC 중계하겠다 이런 또 방침을 세우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시청률 전쟁이. 그러니까요. 아무튼 월드컵 여운이 이제 끝났지만 우리는 계속 축구 얘기를 할 것이고 우리 위원님은 계속 바쁘시죠? 리그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최근에 저의 그 인생에서 중요한 그 소속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가 1월 1일부로 아하. 지금까지 제가 이제 KBS에 전문 적을 해설이었는데. 두면서 KBS와 더불어서 이제 스포티비를 병행을 했었는데 아하. 제가 쿠팡 플레이 해설위원으로 저기 바뀌었습니다. 그 새벽 플레이, 쿠팡 플레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잘 되신 거예요? 네, 지상파 및 케이블로부터 이제 OTT로 제가 이른바 새로운 플랫폼으로 이제 자리를 옮겼죠. 그렇군요. 네. 그 쿠팡 플레이에서 그 중요한 경기 생방송 많이 하고 그 방송 보기 위해서 가입도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보면.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방송과는 이제 약간 목적 자체가 다르죠. 아하. 네, 기존의 방송은 시청률을 올려서 광고를 많이 이제 획득을 해야 되는 게 목적이라면 예. 이제 쿠팡 플레이 같은 유형은 회원에게 만족을 주고 그렇죠. 회원 서비스 수를 증가시키고 뭐 이런 데 좀 목적이 있는 거죠. 네. 그래요. 아무래도 좀 뭐랄까 좀 더 편하지 않나요? 그럼 약간 이제 저도 나이가 약간 좀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적인 얘기를 네, 하기에. 좀 점점 편한 길로 가야 되겠죠. 저도. 네. 아니 그러면서 편하다는 게 아니라 보통 이렇게 시청률 이거 하다 보면은 그 제약받는 게 좀 있잖아. 근데 좀 더 뭐랄까 그거 자유로워질 수 상관없이 있다? 자유로운 얘기, 좀 아니, 전문적인 저는 얘기 더 할 수 거꾸로 쿠팡 있거나. 플레이는 정확하십니다. 조회수가 나와서 네. 더 힘들지 않으신가요? 제가 뭐 조회수를 직접 관리하진 않으니까요. 제가 조회수를 잘 모르고요. 예.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뭔가 이제 발언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풀어지는 면이 있어요. 덜 조심해도 된다. 네, 아무래도 OTT이기 때문에. 아하, 네. 그래요. 더 자유로운 한준희 해설위원의 샤우팅을 들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고급스러운 질문을 했는데 예, 좋아요. 자 이제 월드컵이 이후에 이제 또 많은 관심은 뭐냐면 그 선수들의 이적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뭐 네, 저희가 네. 이제 조규정 선수 굉장히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K 축구의 어떤 또 얼굴 멋있는 마스크도 좀 유명해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또 아쉽게 그 진출이 좀 안 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가장 구체적으로 접근해 왔던 클럽들이 마인츠. 스코틀랜드 명문 셀틱, 셀틱. 그리고 마인츠, 독일 지금 마인츠. 말씀하신. 그리고 이제
미국 프로축구 MLS 클럽도 이제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겨울에 가지는 않는 쪽으로 점점 되는 것 같죠. 아하. 네, 이게 결국은 이제 이적이 성사가 되려면 원소속 클럽 그리고 이제 데려가려는 클럽 그리고 선수 측 이 3자 간의 모든 이해관계가 정교하게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그게 그런데 어렵구나. 뭔가 여기서는 그러니까 다 맞아 떨어지진 않았다라는 방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예. 그래서 일부 팬분들 가운데서는 좀 아쉬워하는 분들은 분명히 계십니다. 왜냐하면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라는 그런 표현처럼 어. 조규성 선수가 월드컵에서 또 특히 가나전 멀티골 같은 이번 그런 멋있- 대활약을 했을 때 이럴 때 한번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제 지금으로부터 이제 6개월이 지나게 되면 그때는 또 조규성 선수의 위상이 어떻게 돼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런 아쉬움을 토로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결국 이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조규성 선수를 떠나 보내는 클럽의 입장도 우리가 경시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모든 게 어쨌든 다 잘 맞아 떨어져야 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조규성 선수가 K리그가 곧 이제 개막을 하겠습니다만 다가오는 K리그에서도 또 한 반 시즌 정도를 아주 열심히 하다 보면 예. 제 느낌에는 그때 가서도 여름 이적 시장에 가서도 조규성 선수를 원하는 클럽들은 분명히 있을 수 해외에 있다? 저는 존재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라. 네네네. 아. 황인범 선수는 어떻게 됩니까? 황인범 선수는 최근에 좋은 소식이 들려왔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인범 선수가 지금 그리스 올림피아코스 그 올림피아코스. 명문팀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거기 같은 팀으로 이제 임대 비슷하게 갔던 우리 누굽니까? 황의조 선수가 선수는 있죠. 굉장히 네. 헤매고 있었는데 황인범 선수 잘하고 있군요. 네, 황의조 선수는 결국은 이제 올림피아코스 생활을 더 이상 지속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됐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두 선수를 데려갔을 때의 위치 자체가 약간 달랐어요. 그러니까 황인범 선수는 기존의 올림피아코스가 사실 그리스 팀으로서는 호화 멤버의 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인범 같은 유형의 미드필드 자원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였고 아하. 반드시 어떻게 보면 황인범 선수는 잡아야 되는구나. 정말 에이스처럼 쓰려고 필요해서 데려온 선수였던 반면에 황의조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약간은 이제 공격진이 부족한 건 아니거든요. 아하. 거기에 약간 추가적인 보완제적인 그런 성격이었기 때문에 사실 애초부터의 중요성이 황인범 선수가 높았는데 실제로 계속 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탈리아 명문 인터밀란에서 황인범 선수를 관찰하기 위해서 올림피아코스 경기에 스카우터를 보냈죠. 보냈다는 또 뉴스가 최근에는 나왔었죠. 그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거네요. 그럼 황인범 향후에. 선수는 아마 인터밀란이 아니더라도 그리스 리그 팀이긴 하지만 올림피아코스 정도면은 많은 이제 그보다 더 큰 리그들이 주목을 하는 팀이거든요. 아하. 황인범 선수가 지금까지 해왔던 걸 고려해 보면 그리고 그 이전에 또 했던 걸 고려해 보면 황인범 선수에 대한 관심들은 분명히 지금 유럽의 좋은 클럽들이 갖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민재 선수는 지금 이제 해당 팀에서 네. 지금 잡아야 된다. 바이아웃 조항을 없애기 위해서 연봉 2배로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민재 선수 측에서는 그렇게는 못 해줄 거예요 아마. 아, 그러니까 그래요? 바이아웃 조항을 없앤다는 얘기는 이 선수에게 나중에 엄청난 몸값을 지금의 소속팀이 부르는 대로 붙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바이아웃이라는 건 결국 그 액수를 충족시키는 클럽만 나타나고 팔 수 있다. 네, 선수가 동의를 하면 원소속 클럽이 말릴 수가 없는 상태인데 예. 바이아웃을 제거하겠다는 얘기는 원소속 클럽의 마음대로 정말 높은 가격으로 나중에 이 선수를 매각하겠다라는 의지인데 그렇게 되면 선수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적하기가 나중에 불편해지거든요. 아하. 네, 그러면은 엄청나게 높은 가격표를 원소속 클럽이 매기게 되는 순간 이거를 이제 내는 클럽이 없으면은 사실 옮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에서 양측이 합의를 할 것 같고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는 겨울 이적 시장에 당장 옮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여름 정도까지 이제 한 시즌을 나폴리에서는 적어도 우승을 해야 되니까. 소화를 하고 지금 나폴리가 우승도 1위잖아요. 적기 아닙니까? 예. 정말 마라도나 이후에 처음으로 기념비적인 좀 이렇게, 그런 시즌을 지금 진짜 마라도나. 보내고 있기 때문에 나폴리에서 마라도나가 영웅이었거든요. 그런데 김민재 선수도 나폴리에서 아주 좋은 시즌을 마무리를 지으면서 아마 여름쯤에 비싼 가격에 혹은 지금 붙어 있는 바이아웃 가격에
나가는 일이 발생할 거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가면 어떤 팀들로 가게 되나요? 김민재 선수 요즘 얘기 나오는 거는 뭐 토트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러니까 수비 보강이 절실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이 지금 여럿 나서고 있거든요. 김민재 선수가 지금 하고 있는 플레이는 이탈리아 리그에서 뭐 최상급인 동시에 챔피언스 리그에서까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유명하고 좋은 클럽으로 결국에는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강인 선수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이강인 선수도 요즘 특히 이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클럽들과 연결이 많이 되고 있죠. 뉴캐슬. 네, 뉴캐슬 유나이티드 그리고 뭐 아스톤 빌라 같은 클럽들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강인 선수는 사실은 바이아웃 자체가 지금 그 잉글랜드 리그 클럽들 기준으로는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된다고 하면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230억 정도 되거든요. 네. 크게 많이 나가진 않네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저는 뭐 230억이 있으면은 한판 승부 출연도 오늘로 그냥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230억이 만약에 있다면. 예. 그런데 어찌 됐건 김민재 선수만 하더라도 현재 붙어 있는 바이아웃이 700억 정도 돼요. 그런데 이제 나폴리는 아마 이걸 없애거나 적어도 1000억대 이상으로 올려놓거나 뭐 이제 그러고 싶을 텐데 예. 이강인 선수의 230억은 잉글랜드 리그 클럽들이 정말 이강인 선수를 필요로 한다면 얼마든지. 이거는 얼마든지 지불할 수 있는 액수이고 규모다. 이강인 선수가 스페인 땅을 떠나는 것에 동의를 한다면 뭐 그 정도 액수로 데려갈 팀들은 잉글랜드에는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이강인 선수가 잉글랜드 같은 무대로 옮기게 되는 것은 저는 이제 동전의 양면은 있다고 봐요. 플레이 스타일이 이강인 그렇죠. 선수는 네. 패스에 의한 축구를 하는데 이제 영국은 막 그 피지컬이 좋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 이 부분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이강인 선수가 새로운 축구 문화에 적응해야 된다는 그렇죠. 특히 이제 겨울 이적 시장에 지금 옮기게 되면 사실 겨울 이적 시장에 영입하는 선수들은 구단들이 즉시 전력감이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로 뭔가를 조금 보여줘야 되는데. 되는 약간 그 부담이 이제까지 자기가 자라나온 곳과는 다른 문화에서 그런 부담이 분명히 발생을 하고요. 그런데 다만 지금 이강인 선수가 뛰고 있는 마요르카라는 팀이 스페인 클럽이기는 하지만 이 팀은 테크니컬하지도 않고 거칠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단순 무식 무식한 그 축구. 자체의 축구를 하고 있는데 그 단순 무식한 축구에서 그래도 득점을 뽑아내는 젖줄 같은 역할을 지금 이강인 이강인 선수가 선수가 하고 플레이메이커, 있다. 찬스메이커로서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마요르카 경기를 볼 때 많은 팬분들은 또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의 그 스타일이면 경기를 좀 더 주도하고 예. 좀 더 볼을 많이 만질 수 있고 그런 데 가서 해야 본 실력이 더 나오지 않냐. 지금 마요르카에서는 너무 고생스럽지 않냐. 주변에 동료들이 기술도 별로 없는데 진짜 혼자서 어떻게든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그래서 있다. 말씀하신 대로 스페인과 잉글랜드를 비교할 때 전체적인 문화는 이강인 선수가 분명히 스페인식의 축구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마요르카라는 팀을 딱 떼어내서 보면 이 팀은 사실 스페인스럽지가 않아요. 아하.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잉글랜드 클럽들이 요즘 돈이 많아지면서 사실 기술적인 면도 많이 향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오히려 옮기는 게 더 좋을 수도 좋지 있다. 않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드렸던 대로 이강인 선수가 그런데 지금 당장 스페인 땅을 떠나는 것 그리고 마요르카에서 지금 에이스적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또 중간에 나가는 것 이거는 약간 또 부담도 있지 않냐라는 시각도 있는 거죠. 그럼 이강인 선수는 그런 걸 누구랑 상의하나요? 한준희 해설위원과 문자를 하면서 저 따위와는 상의할 이유가 없고요. 절대 저 같은 사람이랑 상의하면 안 되고요. 결국은 그 모든 거는 이강인 선수가 지금 나이가 젊지만 예. 결국은 선수 본인의 본인의 판단이 결정이에요?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이를테면 박지성 선수나 우리 손흥민 선수는 아버님 역할이 굉장히 컸는데 이강인 선수도 부모님이랑 같이 있나요? 그 이강인 선수는 부모님이랑 그렇게 친하지 줄곧 않아요? 같이 있지 있진 않다고 않아요. 저는 알고 아, 있고요. 그래요? 이강인 선수는 워낙에 어려서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도 고등학교 다니다가 갔지만 19세 이강인 정도, 선수는 18세. 그거보다도 더 더 어릴 어린 때. 시절에 아예 그냥 스페인에서 자란 선수 아닙니까? 아하. 네, 이강인 선수는 물론 이제 대한민국 선수이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인 성장 과정으로 봤을 때는 그냥 원 오브 유럽 선수나 거의 마찬가지의 아하. 성장 배경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뭐 본인이 그냥 거기 혼자 알아서 있어도 그때 뭐, 아버지가 네.
태권도장을 스페인으로 옮겨서 전가채 가지고 이민을 가서 거기 살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맞아요. 예. 그것도 있네요. 그러니까 그 계속 뭐 아버지가 이강인 선수를 건사하지는 않지만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직업적인 차원에서도 그 스페인으로 갈 때 도움을 좀 받았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이강인 선수의 또 스페인으로의 이동이 촉진됐던 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 또 이제 궁금해하실 손흥민 선수 얘기를 네. 해볼 텐데 요즘 그 뭐랄까요, 마스크는 이제 좀 벗고 하는 듯한 경기 양상을 보이지만 약간 골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고 팀도 못하고 있어요. 팀의 순위는 자꾸 내려가고 있고요. 5위 막 6위를 바라보고 있고. 처음에는 이제 사실 경기력에 비해서는 순위가 잘 나왔었거든요. 시즌 초반에는. 그래서 토트넘 팬들조차도 잘 경기는 반신 재미없지만. 많이 했었어요, 솔직히. 경기는 재미없지만 네. 그래도 챔피언스리그 꾸역꾸역. 한 4위권 안에 있다 뭐 이렇게 네. 했었는데 어떻게든 승점은 따고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이른바 이제 그냥 다 노출이 되면서 아하. 결국은 이제 순위도 경기력만큼 조금 이제 내려가고 내려가고 있으면서 있는데. 지금 불안한 지경이 되고 있고 손흥민 선수 이제 개인도 처음에는 이제 저희도 전술이라든가 주변 동료와의 궁합이라든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페리시치와의 호흡 뭐 이런 네, 것들. 페리시치와의 호흡은 저는 여전히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 와서 이제 쭉 손흥민 선수의 행보를 봤을 때 좀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아주 좋았을 때에 비하면은 폼이 분명히 떨어졌어요. 개인의 폼도 지금은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인상이 있죠. 아하. 이게 좀 전성기가 지나가고 있는 건가요? 이제 속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음. 제가 일단 느끼는 거는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 정말 토트넘의 4위 경쟁 그리고 본인의 또 득점왕 득점왕. 경쟁 이런 어떤 상황을 지나면서 굉장히 지난 시즌에 페이스를 높였던 건 사실이거든요. 예. 정말 놀라운 정말 한국 축구 역사에 다시 반복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아주 좋은 시즌을 보냈는데 그 이후에 여름을 뭔가 조금 효율적으로 보내지 못한 듯한 인상도 조금 있어요. 아하.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페이스를 정말 아주 있는 대로 끌어올렸으면 사실은 좀 적절한 휴식도 했어야 쉬어야죠. 되고 그 여름을 굉장히 잘 보냈어야 되는데 콘테 감독이 또 굉장히 또 아주 스파르타식 훈련시키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토할 정도로 훈련시킨다고 그러잖아요. 네, 심지어 대한민국에 그때 내한 경기하러 왔을 때도 한국의 그 여름 날씨 속에서 굉장한 체력 훈련을 했다는 얘기가 있죠.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손흥민 선수에게는 100% 부합하지 않는 것이었을 수도 있다는 느낌을 제가 최근에 받는 것은 아하. 손흥민 선수가 좋았을 때에 비하면 민첩성이 일단 좀 떨어져 보여요. 유연함이. 예, 유연한 거야. 그러니까 아주 순발력, 민첩성 이런 부분들이 떨어져 보이기 때문에 아하. 예전 같으면 조금 더 한 박자 빨리 슈팅 공간을 만들면서 앞에 이제 막아서는 선수가 다가오기 이전에 뭔가 좋은 슈팅이 나갔을 법한데 지금은 그런 게 한 박자 두 박자씩 늦어지면서 사실은 상대의 블로킹이 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입단 이후에 사실은 볼 없는 상황에서의 움직임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좋아졌던 선수인데 요즘은 볼을 갖고 있을 때도 조금 불안하거니와 플러스 볼이 없는 상황에서의 효율적인 빠른 움직임도. 움직임이 좀 덜 나와요. 아하. 그래서 뭔가 지금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가 지금 손흥민 선수 연령으로 봤을 때 뭐 완전히 꺾인다라고까지는 저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아주 좋았을 때에 비하면 지금 몸 상태는 100%는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인상이 있습니다. 아니 손흥민 선수가 굳이 토트넘을 지금 계속 집착해야 있어야 될 되냐? 이유는 없지 않나요? 토트넘도 최근에 하는 태도를 보면 여기저기서 자꾸 윙백 구하려고 그러고 영 미적지근 하는데요 보면. 소장님 말씀에 저는 한 1년 전이라면 동의를 안 했을 것 같은데 예. 지금은 좀 동의를 하고 싶어요. 아. 그게 뭐냐면 손흥민 선수의 지금 몸 상태나 어떤 폼 자체가 아주 좋았을 때만큼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요럴 때 사실은 이적해도 된다. 네, 팀을 한번 옮겨서 네. 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도전을 동기부여도 마지막으로 받고. 한번 해보는 것도 요럴 때 저는 적절한 일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버님이 이제 그 예능 프로에서 인터뷰하신 거 보니까 이제 흥민이가 살고 싶은 도시랑 뭐 뛰고 싶은 팀에 한번 옮길 수 있으면 옮겨도 된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아버님이 그렇게 저는 그 예능 프로그램을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은 예. 그 일리가 당연히 있는 얘기네요. 예, 그러니까 흥민이가 뭐 살고 싶은 도시나 뭐 이런 게 있다면 또 팀을 옮길 수도 있다라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기 손흥민 때문에 선수가 뭐 가고 싶어하는 팀이 있나요? 공식적으로 밝혀진 게?
여태까지는 오로지 토트넘 예, 온리 공식적으로. 러브였죠. 아, 네, 그랬네요. 정말 그 런던 생활에 만족하고 토트넘이 또 손흥민 선수에게 해주는 여러 가지 어떤 대우라든가 이런 거에 손흥민 선수가 만족했죠. 너무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고 팀에 대한 충성심도 대단하고 그거는 저는 지금도 변함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본인이 약간 좀 저조한 그런 폼으로 갈 때는 어떻게 보면 요럴 때 한번 팀을 옮기는 것도 저는 새로운 손흥민, 도전, 뭔가 예. 리프레시 그런 걸 위해서는 적합한 방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제일 존경하고 좋아하는 선수가 호나울두 선수거든요. 그 호나우-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그렇죠. 선수 그래서 말씀하시는 호날두, 거죠. 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그 호날두 선수 좋아한다는 거는 예. 그 노쇼 사태 이후에 아, 손흥민 없어졌어요? 선수가 그 다음부터는 호날두 선수 언급을 잘 안 해요. 팬을 많이 의식하시는. 네, 지금은 좀 미온적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제 그 선수 좋아했고 그 선수가 레알에 있을 때 플레이를 좋아했던 것 같아서 혹시 레알을 가고 싶어하지 않을까? 레알 마드리드. 저는 레알의 손흥민 선수가 물론 지금 폼보다는 향상된다는 전제라면 예. 손흥민 선수 있으면은 레알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에 지금 비니시우스라는 이제 측면 공격수 브라질 대표 선수죠. 원래 토트넘도 있었고요, 그 비니시우스 선수가. 그 이름은 같은데 다른 선수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아. 비니시우스가 유럽 축구에 한 7, 8명 됩니다. 아, 그렇군요. 대한민국 김씨네 그러니까. 근데 이름 멋있잖아요, 비니시우스.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런데 여러 명인데 예. 그 비니시우스라는 그 브라질 대표 선수가 있는 그 한쪽 측면을 제외하면 다른 쪽 측면은 레알 마드리드가 지금 좀 공격에 아쉬움이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있으면 레알 마드리드도 풍성해질 수 있다. 쏠쏠하게 활용할 공간이 분명히 지금 있기 때문에 아하. 레알 마드리드 갈 수 있으면 좋죠. 뭐 전 세계 축구 역사에서 가장 번쩍번쩍하는 또 이름을 가진 팀이 레알이거든요. 갈 수 있으면 좋고 레알이 꼭 아니더라도 예. 손흥민 선수가 이제는 한 번쯤 이제 30줄도 넘었으니 예. 변화를 한번 시도해봤으면 하는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예. 네. 뭐 파리 생제르맹 가도 되고. 네, 바로 그 호날두 선수가 최근에 파리 생제르맹과 경기를 했었죠. 예, 맞습니다. 사우디에서. 네, 예. 저는 그거 못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쿠팡 플레이에서 다른 경기를 중계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지는 못했는데. 네. 그저 우리 대표팀 차기 감독 선정도 관심거리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지금 뭐 네.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이 좀 있습니까? 지금 단계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리스트업 단계라고 보여져요. 리스트업.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한국 언론들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 호세 보르달라스 감독이라든가 여러 명 감독들의 이름이 지금 하마평에는 올랐는데 예. 실제로 이제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이런 발표문을 내놨죠. 지금 나오는 그 어떠한 사람도 대한축구협회가 공식적으로 직접 접촉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단계는 이런 단계입니다. 정말 감독들에게도 수많은 에이전시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그 감독이 활용하는 에이전트가 있더라도 예를 들어 한국과 또 대화를 할 때는 이 에이전트의 또 에이전트, 그 에이전트의 또 에이전트. 그 세계도 복잡하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개인들이 그 사이에 또 많이 또 개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같이 이제 많은 클럽이나 대표팀들이 감독을 구하고 이런 시기에는 그 중개인들이 사실은 다 여기저기 그 위임장을 가지고서 여기저기 다 찔러보고 그거를 또 이제 언론에 약간 흘리기도 하고 간보 그런 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하마평에 나오는 상당수 감독들의 이름은 그러니까 뭔가 중개인들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봐요. 근데 정말로 이제 대한축구협회 이번에 이제 전력강화위원회가 새로 출범을 했습니다만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지금은 접촉할 정도의 시기는 아니고 리스트업을 해서 이 중에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100명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이 숫자를 소수로 줄인 이후에 정말로 이제 접촉을 할 때는 지금 전력강화위원장 마이클 밀러 씨가 직접 아마 출국을 해서 그 소수의 후보 감독들과는 프리젠테이션 내지 이제 면접의 시간을 갖게 될 때 그때 아마 우리는 어느 정도 이제 후보군에 대해서 그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되더라도 아마 대한축구협회는 그때에도 실명은 언급을 안 할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실명 같은 게 너무 빨리 새 나가면 우리가 연봉 협상이나 이런 과정에 있어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확률이 높거든요. 무조건 계약을 해야 되는 걸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일단 해외 감독인 걸로까지는 공감대가 만들어진 건가요? 출국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제 생각에는 현실적으로는 해외 감독의 확률이 지금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이클 밀러 위원장이 전력강화 위원장이
된 거 자체도 아하. 뭔가 조금 이제 해외 쪽에 무게가 실린 거는 저는 틀림없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국내 감독은 그럼 원서 내면 안 되느냐? 그거는 전혀 아니고요. 박항서 감독. 네, 베트남- 박항서 감독님이 분명히 어떻게 보면 지금 베트남에서 많은 자격을 쌓아 올리셨거든요. 그렇죠. 네, 많은 정말 영웅담도 쌓아 올리셨고 그래서 박항서 감독님도 저는 뭐 후보로서 우리가 손색 고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없다. 생각하는데 저는 예전부터 이제 말씀드려온 게 외국인이냐 내국인이냐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대표팀 선수들에게 만족스러운 지도를 제공할 수 있는 괜찮은 감독이냐 그렇지 못한 감독이냐의 갈림길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예. 아마 마이클 밀러 위원장도 그러한 어떤 기준 속에서 외국인 내국인 뭐 차별을 두고 이 심사에 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확률적으로는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금 대표팀을 이루는 선수들이 정말 각 좋은 클럽에서 뛰는 선수들 많잖아요. 지금 예. 저희가 여태까지 뭐 황인범 선수부터 뭐 이강인, 김민재, 손흥민 선수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그런 선수들이 대표팀에 모였을 때 아, 클럽에서 받는 지도의 수준과 유사하네. 이렇게 느껴야 사실은 대표팀이 잘 굴러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 막상 대표팀에 모아놓으면 대표팀에서 뭘 이런 걸 가르치지? 막 뭐 예를 들어 황희찬 막 네. 울버햄부터 황희찬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그런데 뭐 독일의 이재성 막 그렇죠. 이런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요즘 K리그 클럽에서 뛰는 선수들이라 할지라도 예. 요즘은 그런 선수들도 유럽 축구의 정보와 전술에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아하. 대표팀에서 제공하는 어떤 교육의 수준에 대해서는 선수들이 지금은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아하. 거기서 선수들을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수준을 떨어뜨리지 않으려면 아하. 확률적으로는 그래도 저는 해외파. 아직까지는 해외파. 외국인이 조금 더 확률이 높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위원님 이제 보내드릴 시간이 됐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자, 올 한해 우리 축구 팬들이 어떤 경기 또 국내 축구, 국내 매체 어떤 거를 좀 보시면 좋을지. 네, 일단 3월부터 20세 이하 아시안컵이 열리게 되고요. 아하. 네, 김은중호가 이제 출전을 하죠. 그리고 김은중 감독. 7월이 되면 여자 월드컵이 이제 호주, 뉴질랜드에서 아. 벌어지는데 우리가 지금 조가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아하. 독일, 모로코, 콜롬비아, 대한민국인데 모로코, 콜롬비아가 전통적인 여자 강국은 아니기 때문에 조별리그 통과가 잘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자 월드컵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축구 대회로서 큰 대회는 아니지만 9월에는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있죠. 아하. 또 여기서 예를 들어 아까 얘기 나온 이강인 이런 선수가 메달 따야죠.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또 그것 때문에 아시안 게임은 어차피 또 주목을 많이 받는 대회가 될 겁니다. 텐션 있는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네, 병역 혜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분 축구 얘기 대한민국에서 가장 재밌게 해주시는 한준희 이제 쿠팡 플레이 축구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마무리합니다. 진 작가님. 예, 우리에겐 하루의 휴일이 더 남아 있습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자, 김 소장님. 아 스포츠 얘기 너무 재밌잖아요. 예. 정치에 너무 과몰입하지 말고 우리도 스포츠를 더 즐겨야겠어요. 야구 강편에서 축구 강편을 급변신. 예, 한판 승부라는 프로그램이 스포츠랑 가장 또 잘 어울리는 또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두 분은 내일도 나오십니다. 박재웅이었습니다. 한판 승부.